여보, 수술은 미뤄도 돼. 지금은 당신이 더 힘들잖아. 신장투석으로 하루하루 버티던 강미영, 그리고 연락이 끊긴 남편 박준호. IMF라는 이름의 파도가 모든 희망을 집어삼키던 그 시절, 두 손을 꼭 잡았던 마지막 부부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꼭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수술대 위에 오르던 날, 남편은 보험금 수령인으로 이름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불빛 아래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인간의 양심도 돈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아서 반드시 복수할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정했던 저 부부가 왜 저렇게 된 걸까요? 왜 병실의 여자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1초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7년 겨울 서울의 작은 연립주택 2층, 창문을 때리는 매서운 칼바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오는 밤이었습니다. 28살의 강미영은 남편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벽에 걸린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지다 결국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녹음된 메시지만 흘러나왔습니다. 미영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내쉰 미영은 부엌 선반 위에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신장투석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 매일 먹어야 하는 약들이 늘어갈수록 그녀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찬 기운이 실내로 밀려들었습니다. 박준호가 지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미영이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준호는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영이 다가가 신문을 펼쳐보니 대문짝만한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IMF 구제금융 확정, 기업들 연쇄도산 위기.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래처 3곳이 오늘 부도났다고 말했습니다. 어음도 받지 못한 채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5년 차 남편이 시작한 작은 건설자재 납품 사업은 그동안 순탄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IMF라는 파도는 그들의 작은 배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수술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했습니다. 미영의 신장 이식 수술 날짜는 다음 달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를 충당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수술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지금은 회사가 더 중요하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의사가 더 미루면 위험하다고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질 거라고 라디오에서 금 모으기 운동도 한다고 했다며 희망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뀔 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이틀 후 준호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영의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이 지금 형편의 보험료를 낼 수 있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 상품이야. 수술비도 보장되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미천도 마련할 수 있어. 상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미영은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녀가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준호는 미영의 이마에 키스하며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는 말과 함께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나도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대에 도착해 보니 예상치 못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수 간호사는 강미영 이름으로 예약 기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미영이 전화기를 들었지만 준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집에 전화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그녀는 그대로 병원 로비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미영은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깨웠습니다. 응급투석을 했으며 가족에게 연락을 드렸다는 말에 미영은 남편과 연락이 됐는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화번호로는 연락이 안 된다며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미영 명의의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던 미영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박준호로 되어 있었고 사망보험 금액은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큰 금액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어제 미영의 남편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수술 직후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수술 예약, 갑자기 나타난 고액보험, 그리고 사라진 남편.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나 따뜻했지만 미영의 마음속은 한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금반지를 기부하는 뉴스가 TV에서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살아야겠다. 미영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품이 있는 차림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사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장태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옆 병실에 있는 지인이 혼자 계신다고 말해주어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태영 회장이 건넨 명함에는 강스틸 회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영의 눈에 의문이 스쳤지만 그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 고민이라고요. 미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불행한 사연을 들킨 것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조건 없이요. 쿵. 미영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IMF 시대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거리에는 금 모으기 행렬이 이어졌고 라디오에서는 실직자들의 한숨소리가 뉴스보다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왜 낯선 사람을 도우려는 거죠? 장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제 딸이 신장질환으로 10년 전에 떠났습니다. 당신을 보니 그 아이가 생각나는군요. 그날 밤 미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낯선 노인의 제안, 그리고 자신의 생존 본능이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 별이 적었습니다. 마치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의 병실로 2명의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딱딱한 표정, 그들이 꺼낸 이야기는 미영의 가슴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박준호 씨를 아십니까? 어제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 침대 시트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형사들은 준호가 미영 명의로 든 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한 일일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뺨을 후려치는 것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준호가 출국한 사실, 그것도 보험 가입 직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가져간 것은 미영의 마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 심지어 미영 부모님에게서 결혼 선물로 받은 금반지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 많습니다. IMF로 파산한 사람들이 보험 사기로 돈을 챙기는 경우가
형사들이 떠난 후 미영은 병실 화장실에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그리고 급격히 야윈 몸.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 울음소리가 화장실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무너져 내린 인생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없이 집도 잃고 남편마저 사라진 지금. 따르릉. 병실 전화벨 소리에 미영은 흐트러진 모습을 추스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미영 씨, 장태영입니다. 결정하셨나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진짜로요. 장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요. 내게는 눈이 있어.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날 오후 장 회장의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 뭉치는 미영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술비 전액 지원, 재활치료, 그리고 강스틸에서의 인턴십 제안. 조건은 단 하나, 그녀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의지를 쏟아붓는 것. 서명하는 미영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새 신장과 함께 미영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도서관에서 그녀는 철강 산업에 관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학, 재료공학, 국제무역. 재활 기간 동안 그녀가 읽은 책은 100권이 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미영은 자신의 옷가지를 챙기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병원 마당에 낙엽이 쌓여갔습니다. 신문 가판대 헤드라인에는 IMF 극복의 희망, 수출 증가세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나도 다시 일어서야지. 강스틸 본사는 미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철강의 차가운 질감을 닮은 유리 건물 앞에 서자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이곳은 그녀에겐 너무 거대하고 낯선 세계였습니다. 미영 씨, 이쪽이요. 장 회장은 그녀를 자신의 비서실로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녀를 단순한 인턴이 아닌 자신의 개인 비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경험은 쌓이는 거요. 내가 필요한 건 당신의 그 불꽃이요. 복수심이든 살아남으려는 의지든 그게 당신을 강하게 만들 거요. 복수? 그 단어가 미영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직 준호를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로 그녀를 버리고 도망친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모든 것은 폐기된 병원 청구서 더미에서 발견한 한 장의 종이로 확실해졌습니다. 준호가 미영의 담당이었던 한 원장과 나눈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영의 사망을 가정하고 보험금을 나누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수술 중 합병증으로 처리하면 의심받지 않을 겁니다. 보험금의 30%만 주시면. 미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종이를 읽는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 현실이라고 믿기 싫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남자가 그녀의 죽음을 돈으로 환산했다는 사실이 그 순간 미영의 마음속 어딘가에 있던 마지막 감정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마치 쇳물이 주영에 부어져 식어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미영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그날을 위해 나는 강해질 거야. 장태영 회장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진지했습니다. 미영 씨, 이번에 우리 회사가 새 사업을 시작하는데 당신에게 맡기고 싶소. 해외 시장 개척이요. 가능하겠소?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삶은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2017년 여름, 강스틸 대표이사 강미영의 앞에는 사업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 IMF로 무너졌던 작은 철강 회사는 이제 아시아 최고 기업이 됐고 그 중심에는 철의 여인 미영이 있었습니다. 비서가 해외 투자자들이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미영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20해 동안의 시간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치른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왼쪽 허리의 신장 이식 수술 자국만이 그녀의 과거를 증명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비서는 이번 계약으로 회사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고 했지만 미영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태영 회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경제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천일건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박준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중년의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그였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매일 그를 생각했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때로는 미련으로. 사진 속 준호는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를 배신한 죄책감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찾았구나.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위한 시간이 왔소. 신문 기사는 준호를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업가로 칭송했습니다.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가 어떤 기회를 잡았는지 아는 사람은 그녀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영은 개인 조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준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관이 가져온 파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보험금으로 해외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한 원장의 딸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은 미영의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20년 전 준호와 한 원장이 병원 복도에서 은밀히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날짜는 미영의 수술 예정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한지현. 미영은 사진 속 여성을 노려보았습니다. 천일건설의 시작은 한 원장의 자금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전 미영을 이용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천일건설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는 대형 의료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운영권은 한 원장의 의료재단이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저희는 건설 회사가 아닌데요. 미영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건설 사업부도 갖게 될 거예요. 강스틸은 새로운 건설 사업부를 설립했습니다. 미영은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했고 마침내 천일건설과 강스틸이 최종 입찰 경쟁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주최 스마트시티 프레젠테이션 대회. 미영은 무대에 오르기 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그녀의 외모를 바꿔놓았지만 내면의 불꽃은 더욱 강렬해졌을 뿐이었습니다. 미영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혁신적인 친환경 건축 기술, 철강을 활용한 새로운 건축 공법, 그리고 획기적인 비용 절감 방안까지 그녀의 제안은 천일건설의 것을 압도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앞줄에 앉아있던 박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강미영 대표님, 철강 회사가 왜 갑자기 건설 사업에 뛰어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0해 만에 처음 마주한 그의 눈빛,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그녀의 얼굴을 바꿔놓았고 그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업은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기회라면 더욱 그렇죠.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목에 식은 땀을 닦았습니다. 발표장을 나서는 미영의 뒤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입찰에서 질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어봤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미영은 샴페인 한 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태블릿에는 내일 발표될 입찰 결과가 미리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강스틸 컨소시엄 최종 선정, 내부 커넥션을 통해 미리 확보한 정보였습니다. 미영은 이번 승부에서 절대 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변수를 제거해 두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야. 미영은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널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내가 나를 망가뜨린 것처럼. 태블릿으로 이메일 한 통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천일건설 내부 비리 자료.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버튼 하나로 준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망설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내가 승자야. 미영의 계획이 시작됐다. 천일건설과의 합작 계약식에서 그녀는 준호와 악수했다. 차가운 손길, 얼어붙은 미소,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강 대표님, 좋은 파트너십이 되길 바랍니다. 준호는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미영은 속으로 웃었다. 조여올 시간이었다. 합작 사무실은 강스틸 본사 옆 건물에 마련됐다. 미영은 강철 같은 결단력으로 프로젝트를 장악했고 준호는 점차 그녀에게 압도됐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어느 날 미영은 일부러 약봉지를 테이블에 올려뒀다. 무슨 약인가요? 준호가 물었다. 신장 이식 후 평생 먹는 약이에요. 20년 전 수술받았거든요.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렸다. 씨앗이 심어졌다. 그날 밤 준호는 아내 지연에게 물었다. 20년 전 신장 이식받은 환자 기억나? 지연은 무심히 대답했다. 아버지 병원에 그런 환자 많았잖아요. 준호는 악몽에 시달렸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이는 꿈이었다. 다음 날 미영은 특별한 손님을 맞았다. 병원의 전 간호사였던 김수정. 20년 전 미영을 돌봐준 사람이었다. 미영은 수정에게 부탁했다. 준호가 수정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그날 저녁 회식에 수정이 나타났을 때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오랜만이네요, 박 회장님. 준호는 술잔을 떨어뜨렸다. 당신은 기억하시네요. 신장 이식 환자 강미영 씨 담당 간호사였어요. 준호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그는 떨며 중얼거렸다. 불가능해. 그녀는 죽었어. 하지만 심장은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강미영 대표가 자신이 버린 아내라는 사실을. 회식 자리로 돌아온 준호는 미영을 새로운 시선으로 살폈다. 이제 보니 익숙한 분위기, 말투, 특히 그녀가 술잔을 드는 방식까지. 준호는 미영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해 두었다. 서류상 강미영은 평범한 배경의 사업가로 과거의 흔적은 철저히 감춰져 있었다. 프로젝트 중간 단계에서 미영은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한 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다. 오랜만입니다, 원장님. 한 원장은 처음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미영이 신장 이식 수술 흉터를 살짝 드러냈을 때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당신 살아있었군. 놀라셨나요? 저도 놀랐어요. 제 목숨값이 얼마였는지 알게 됐을 때. 미영은 서랍에서 낡은 병원 기록을 꺼냈다. 준호와 한 원장이 수술 중 환자 사망 시 보험금을 나누는 계획을 세웠던 내용이었다. 이걸 준호 씨에게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검찰에 보낼까요? 한 원장의 손이 떨렸다. 뭘 원하는 거요? 원장님의 협조죠. 제가 준호에게서 빼앗을 모든 것을 도와주셔야 해요. 다음 날 한 원장은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그 여자 살아있어. 준호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직감이 맞았다. 그는 즉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 프로젝트가 함정이라면 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사이 미영은 천일건설의 내부 비리를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한 원장을 통해 주요 증거들을 확보했고 내부 직원들로부터도 정보를 얻어냈다. 준호가 저질렀던 불법 입찰, 비자금 조성, 환경규제 위반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다. 프로젝트 중간 점검 발표회 날 미리 섭외된 기자가 던진 질문이 폭탄이었다. 천일건설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 입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영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미영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서야 준호는 확신했다. 그녀가 바로 자신이 버린 아내라는 사실을. 저희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준호는 황급히 퇴장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은 천일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주요 증거들이 발견됐다. 준호가 미영의 사무실로 찾아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정말 당신이었군. 미영아.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알아보네요. 왜 이러는 거야? 복수하려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살려줘. 내가 다 돌려줄게. 당신을 버린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미영은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남긴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뉴스는 천일건설의 비리와 박준호 회장의 체포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그 모든 폭로 뒤에는 강스틸의 강미영 대표가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철의 여인에서 정의의 사업가로 바뀌었다. 검찰청 조사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한때 당당하던 대기업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구겨진 셔츠, 눈 밑에 다크서클, 지친 눈빛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박준호 씨, 천일건설 비자금 조성에 대해 모두 자백하셨군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검사가 꺼낸 것은 20년 전 병원 기록이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이건 어떻게 강미영 대표가 제출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아내를 버리고 보험금을 챙긴 증거죠.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모두 세상에 드러났다. 이제 그는 사업상 비리뿐 아니라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까지 받게 될 것이었다. 한편 강미영의 사무실. 그녀는 뉴스를 보며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화면에는 체포되는 준호의 모습이 나왔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천일건설 비리 사건. 박준호 회장이 정격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20년 전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보험금을 챙긴 사실까지 드러났다는 점인데요. 문이 열리며 장태영 회장이 들어왔다. 나이가 들어 지팡이에 의지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만족하시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원하는 게 있소? 한 원장과 그의 딸, 지연. 장 회장은 차분히 말했다. 이미 다 준비됐소. 한 원장의 의료 비리도 검찰에 제출했고 지연도 공범으로 기소될 거요. 미영의 눈에서 비로소 안도감이 느껴졌다. 2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복수의 불꽃이 이제야 조금 수그러들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직접 만나고 싶어요. 이틀 후 구치소 면회실. 미영은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회색이 짙은 눈, 주름진 이마, 초췌한 모습. 기억 속에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던 남편은 더 이상 없었다. 미영아, 정말 너였구나. 미영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20년 전 내가 깨어났을 때 옆에 없었죠.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당신이 돌아올 거라 믿었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용서해. 내가 미쳤었어. 너무 어렵고 절박했어. 당신은 날 죽게 내버려뒀어요.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수술대에 오르는 날 도망쳤죠.
한 원장과 짜고서 그땐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IMF로 모든 걸 잃었고 빚에 쫓겼어. 미영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고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없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나요? 20년 동안 한 번이라도 확인해 봤어요? 처음 몇 년은 신문을 찾아봤어. 장례식 공고나 부고가. 그리고 점점 잊었어. 미영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여기 와서 뭘 원하는지 알아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희망의 빛이 스쳤다. 용서? 아니요. 마지막 인사예요. 평생 감옥에서 후회하면서 살아요. 제가 20년 동안 고통받았던 것처럼. 미영이 일어나려 할 때 준호가 갑자기 손을 뻗었다. 교도관이 막으려 했지만 준호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지연이 임신 중이야. 우리 아이. 제발 불쌍히 여겨줘. 미영의 발걸음이 멈췄다. 차갑게 식었던 그녀의 눈빛에 미세한 동요가 일었다. 그 아이는 당신 잘못이 없죠. 하지만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DNA 검사해 보세요. 지연이 한 원장의 조카를 몰래 만나왔거든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거짓말이야. 당신이 나에게 한 거짓말만큼은 아니죠. 미영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준호의 절규가 면회실을 울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석 달 후 미영은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서 있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다. 사장님, 기자회견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알림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그녀가 강스틸의 회장 자리에 오르는 날이었다. 장태영 회장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로변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가슴속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20년 동안 그녀를 지배했던 차갑고 단단했던 증오의 덩어리가 여기서 멈춰주세요. 차가 길가에 정차했다. 미영은 내려서 꽃이 피어 있는 공원으로 걸어갔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을 시작할 차례야.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20년 전 강미영이라는 젊은 여자가 지었던 그런 순수한 미소를 기자회견장에서 그녀는 당당하게 선언했다. 앞으로 강스틸은 단순한 철강 회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업 이익의 30%를 신장질환 환자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강미영 회장. 수술대 위에서 버림받고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 기업인이 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설립한 새삼재단은 TV를 보던 한 여성 환자가 병실에서 미소 지었다. 그녀도 얼마 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침대 옆에는 강미영 재단이라고 쓰인 지원금 증서가 놓여 있었다. 감옥에서 준호는 창문 너머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는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강미영. 글자 수 2414자.